명랑 시사 이승원입니다. 출근하면서 단골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 샀습니다. 무심코 시럽을 넣고 보니 냄새가 이상했어요. 아뿔싸, 시럽이 아니라 손 소독제였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뭐 좀 더 근사하고 뭉클한 얘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굳이 이 바보 같은 고백을 하는 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그래봤을 거라는 강한 믿음과 어느덧 습관이 돼버린 코로나 생활이 좀 서글프게도 느껴지는 탓입니다. 시럽보다 소독제가 자연스러웠던 1년, 다들 어떻게 버티셨나요? 모두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라는 건 결국 인위적인 시간의 분할이니까 오늘은 코로나, 내일은 자유, 뭐 그런 마법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항상 같은 시간에 전쟁 같은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실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2020년의 마지막 날, 저는 명랑시사 박연미입니다. 오늘도 뉴스 로우킥으로 주요 뉴스 분석해보고요. 명랑 인터뷰에서는 요양병원과 구치소 집단 격리 상황,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명랑시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낮은 자세로 오늘의 이슈를 집중 타격하는 뉴스 로우킥 시작합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원래 저기 목동의 S본부에서 많이 봤었잖아요. 아, 네. 더군다나 2020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요. 이 스튜디오 자체, 명랑시사 자체 처음이어가지고 마지막 날 처음 와서 더 기쁘고요. 또 내년에 찾아뵙길 희망합니다. 네, 오늘부터 1일이네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이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손정혜 변호사님과 첫 번째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청와대 개편. 오늘 청와대 비서진 개편 소식이 확정이 돼서 전해졌어요. 어제 오후에 누구누구 내정될 거다 이런 소식이 돌았는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그리고 민정수석이 결정이 됐습니다. 어떤 네. 분들이죠? 3개 부처 개각부터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이나 포스코 경영연구원 그리고 LG전자 이런 데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ICT 전문가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과학기술 장관을 역임한 전력이 있습니다. 초대 가기부 장관을 지냈었고요. 21대 총선에서 부산 해운대 갑에 출마했다가 낙성한 경험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친문 인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기업형 전문가를 이제 등용했다라는 것에서는 포용적인 리더십으로 국정 하반기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민정수석은 학자 출신, 네. 사실 검찰 출신들이 현 정부 지금 내내 역대 그랬죠. 해왔죠. 네. 그래서 그 관행을 깨고 검사 출신을 이제 민정수석으로 했다라는 것은 하반기에 이제 검찰 개혁 막바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검찰 조직을 잘하는 검사 출신으로 이제 발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연이 좀 오래 있습니다. 일단 2017년 대선 캠프에서 법률 지원 단장을 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제 문 대통령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같이 활동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소통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6회 사법고시를 합격했고요. 대검에서 이제 마약과장으로 이제 검찰 출신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전 정부나 과거의 사례를 보면 민정수석은 대개 검찰 출신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바꾼
여러 가지 변화상 중에 하나가 바로 민정수석의 비검찰 출신을 중용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청와대 그 비서진 개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예상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원래 어제 세 분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는데 김상조 실장은 유임이 되는 모양이죠? 네, 오늘 사의를 반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명확하게 할 일이 많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 보급이라든가 이제 긴급재난지원금 3차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안이 산적하고 지금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가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를 하다 보면 정책의 어떤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의를 반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그 해당 부처 장관들이 좀 고전하고 있을 때 정부의 스피커로서 등판해서 방송에도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디자인한 골간을 짠 사람이라는 걸 두루 고려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이번 청와대 개편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인사 관련 브리핑만 오전, 오후, 저녁에 무려 3번 있었습니다. 이게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새해에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변화의 바람이 좀 불 수 있을까요? 변화가 좀 필요하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국면에서 여러 가지 국론 분열의 모습이 많았고요. 또 혼란스러운 상황도 많았고 또 법원의 결정 때문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지는 측면들도 있던 상황이고요. 코로나19도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적 쇄신으로 좀 다잡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그리고 누구의 책임인지는 뭐 불분명하고 모두 다 청와대의 책임으로 기결된다고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혼란에 책임지는 모습을 또 보여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집권 5년 차에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로 이렇게 인적 쇄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통을 좀 중시했다라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럴까요? 일단 검찰 출신을 등용한 것만으로도 사실 검찰과 너무 대립적인 모습을 네. 보여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 지금 구치소발 코로나 확산에서도 진짜 집중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네. 소통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코로나19를 이제 다 잡고 네. 안정화되는 시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검사 출신은 배척한다. 이런 것보다는 좀 포용하는 서로 소통하는 이런 면들을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는 약속으로 손 변호사님은 받아들이셨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일베, 이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일간베스트를 줄여서 쓰는 말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경기도에 공무원으로 합격했다고 본인이 자랑을 했다가 이 논란이 됐어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29일에 이 일간베스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 경기도 지방직 7급에 합격했습니다라고 인증글을 올린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쓴 글들을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못된 어찌 보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가 두드러지는 글들이 이제 조명이 되는 거죠. 첫 번째로는 많은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것을 자랑하듯이 올린 다음에 또 촬영을 해서 올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성적인 희롱글도 굉장히 많았답니다. 삐뚤어진 어떤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꼭 그것을 올렸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죠.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뭐 외소증 장애인을 몰래 촬영해서 이걸 올려서 또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글도 있었다라고 하고 뭐 노인, 경찰관,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어떤 공권력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하하는 언행들이 좀 올라왔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사람이 과연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동의한 사람이 현재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공분을 사고 있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외소증 장애인, 노인, 경찰관, 버스기사에 대한 비하라면 세상을 향한 인식 자체가 좀 비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공직에 복무하는 게 적합하냐 이걸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 같기도 해요. 미성년자와 성적인 관계를 가진 걸 자랑했다. 이거 엄연히 성범죄 같은데 몰카도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되는 범죄 아닙니까? 일단 미성년자가 몇 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뭐 따져봐야 되겠죠. 심각하다면 수사까지 의뢰해야 되는 사건으로도 보이는데 미성년자 단순히 이제 합의해서 성관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 공무원이 될 지방 공무원이 될 성인으로서의 어떤 윤리 의식에 현저한 결여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만약에 만 13세 미만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는 거죠. 네. 유인해서 어떤 숙박업소로 데려갔다 이런 스스로 또 이 글을 써서 올려서 과시하는 성향이라고 한다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이는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몰래 찍었는지 동의해서 찍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찍은 게 맞는지 네. 본인이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기에 닥치니까 거짓말이었다 그냥 과시했다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를 관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확실하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 방송 직전에 뉴스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시쳇말로 자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정도 사안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법적으로 이 어쨌든 공개 경쟁 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인데 임용 취소가 가능한 건가요? 경기도에 합격한 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신속하게 내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관심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적절하게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법령만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임명령에 따르면 품위 유지 위반을 한 경우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면 자격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행위 자체들이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적정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취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엔 또 행정법원으로 가죠. 불복할 수도 부당하다, 있으니까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사실 조사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수사받아야 되고 기소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럼 네. 집행유예 이상 나오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죠. 그래서 사실은 신속하게 임용 취소를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 사람이 성범죄를 저질렀느냐, 현행법을 위반했느냐, 그런 비행위가 현저하냐를 따져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공무원 임용되기 전에 했던 행동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먼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지 참 궁금해지고요. 그래서 논란이 생각보다 너무 커지니까 당사자가 이제 와서 사실 제가 좀 과시하려고 거짓으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올렸다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어도 문제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이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나요? 일단 어떤 사진들을 구체적으로 올렸는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 속의 여성들은 어찌됐든 온라인상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이게 한 건의 글이 아니라 다수의 글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이다, 허위로 올렸다라고 만연히 또 설득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더군다나 본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는 게 과거에 교사 사건도 있었죠. 어떤 교사가 일베에서 어떤 부적절한 글을 써서 많은 네. 학부모들이 이 사람 교직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청원글을 올렸던 기억도 나서 그런 부분까지 선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스토리를 올렸다. 이 해명을 그대로 받아줄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여라도 이 글에 대해서 증거라도 일부 있다고 한다면 정식적으로 내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고요. 사실 글쎄요, 거짓말이다. 이거 확 납득이 되는 그런 설명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교정시설, 그러니까 구치소나 교도소 내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1년 내내 가장 많이 들었고 하지만 가장 듣기 싫은 뉴스가 코로나19 소식 아닐까 싶은데
저도 사실 듣기도 전해드리기도 지겹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그 한복판에 있는 게 또 사실이거든요. 최근에는 특히 교정시설, 구치소, 교도소가 문제인데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1월경, 올해 1월경이었다고 한다면 거의 1년 만에 최초로 3단계가 실시되는 곳이 민간 지역도 아니고 이 국가의 어떤 형사사법시설인 구치소, 네. 교도소에서 이제 최초로 시행이 된다. 그만큼 심각하고 엄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1월 13일까지 2주 동안 모든 교정시설에서 3단계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3단계라는 건 접촉을 최대한 제한하는 거잖아. 이 접촉이라는 건 접견 교통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도 구치소 내에서 변호사나 가족을 만나는 그런 일체의 일들이 다 불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불가능은 아니고 변호인 접견은 제한적으로 실시를 해준다라는 거고요. 제한적으로. 그렇군요. 제한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건 그렇다면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상당 부분은 인터넷 하상 접견으로 돌릴 것으로 보이고 불가피하는 경우 지금 구속 사건인데 다음 주에 재판이 진행이 된다. 이런 거면 부득이하게 이제 허용해 줄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접견 교통권이라는 게 헌법상에 걸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윤 총장도 최대한 보장하라. 인터넷을 늘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선제적으로 방역에 나서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렇게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추미애 장관의 사의가 수용이 된 상태고 박범계 내정자는 아직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사실상 법무부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으로 언급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부구치소 상황은 저희가 거의 매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직원 21명, 수용자 포함해서 900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총 직원까지 도합 918명이라는 건 곧 1000명을 넘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문제는 이 감일 수용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교도소나 구치소로 지금 이송하고 있거든요. 청송으로도 가고 강원도로도 가고 남부교도소로도 그렇죠. 가고요. 근데 거기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성이었던 사람이 또 양성으로 지금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지금 수배 명단도 지금 제한 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형 집행도 굉장히 국가의 형사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요. 구조적인 문제도 동부구치소에 있었던 거로 보이지만 좀 부주의하게 생각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외부에는 활동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그렇죠. 관여 우려가 높은데 네. 구치소는 어찌됐든 접견을 하더라도 이렇게 틀 1대1이고요. 공간이 아니라 네. 이런 걸로 다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염에 취약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방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태를 염두 못했나 싶지만 문제는 이렇게 1000명까지 나오는 것은 관리 부주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교정시설이 이 정도 상황에 이르기까지 법무부가 뭘 했느냐 내지는 이 구치소가 자리 잡고 있는 서울시는 뭘 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특히 법무부에서 공무직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법무부 노동조합이 이미 사의를 표하긴 했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그래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추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이 부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법무부 노동조합 중에는 이제 이런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생명이 위협되고 지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강경 조치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판례가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려고 한다면 명확한 어떤 명령을 불이행한다거나 법령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어찌됐든 방역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특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관련된 어떤 방역 지침이 내려면 이것을 하달해서 이제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대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범죄 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매우 적다 이렇게 보이는데 향후에 국가배상 소송 문제는 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치소에서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부주의한 과실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어떤 보호 조치가 없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게 만연히 국가가 전부 책임이 없다라고 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코로나 초기에 제가 구치소에 접견을 갔더니 휴지로 만든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지금이라도 좀 네.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어찌되었든 법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법무부이든 서울시이든 이 담당자들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나 어떤 방역 문제에 좀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들어온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동부구치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는 걸 알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창밖으로 뭐 푯말 같은 걸 들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기물 파손, 기물 훼손 등의 혐의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사정을 들어보니까 원래는 그렇게 외부에 편지가 공개돼서는 안 되는 시설물의 구조인 거죠. 왜냐하면 뭘 떨어뜨릴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방충망을 뜯었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근데 방충망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안에 갇혀 있다 보면 굉장히 좀 극도의 불안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용자의 인권을 좀 보호하는 조치로서 좀 불안감을 낮춰야 되는 것이 지금 수용자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한 그 수용자의 손편지를 봤는데 살려주세요라고 그러니까요. 되어 있죠.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가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를 참 고민하게 되고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시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죄는 밉지만 그 사람들의 생명까지 미워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급한 건 이 구치소 같은 이 집단 시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시적이나마 이 수용시설에서 수용시설로 옮겨봤자 과밀이 해소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교도소가 너무 부족해서 어느 분이 헌법재판소에 과밀 수용이라고 인격권 침해라고 위헌 판정 받아서 손해배상까지 했거든요. 교도소 부족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바로 즉시 석방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시설, 생활치료센터 같은 일반 치료시설을 빨리 마련해서 교도소가 아니라 그런 치료센터라든가 의료시설로 이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코로나19 뉴스가 사라질지 모르겠는데 손 변호사님 오시니까 뭐 문자가 쏟아집니다. 대한민국 힘내라님, 손정혜 변호사님 반가워요. 5074님 올 한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지만 모두 건강하게 이겨낸 가족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응원 보냅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손 변호사님도 지금 아이 둘 키우고 계시잖아요. 올 한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집콕 너무 많이 오래 하니까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은 좋은데 매우 힘들어요. 지금 육아 우울증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네. 불쌍하기도 하고 아내만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좀 조심스럽고 어렵고 모두 다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 뭐 자영업자분들 생각하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올 한해 참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에게도 애증의 쌍곡선이었습니다. 뉴스 로우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명당 인터뷰 시작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3212님, 박연미 기자님, 팬된 지 2일째입니다. 저도요. 골룸바님, 박연미, 최고 우리 선덕여왕에게 고정을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선덕여왕 이미지하고 그 겹쳐지면 웃겨서 못 듣겠다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라고요. 제가 부캐가 좀 많지 않습니까? 시사 에미넴, 시사 선덕여왕, 시사 토르. 그래서 서주연도 있네요. 서주연. 서울에 사는 주부 박연미 씨.
지금은 엄근진한 모드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난치고 싶어 죽겠습니다. 8946님, 세상에 이런 일이 진행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박소연 언니랑 목소리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내일은 사랑 때 박소연 언니 이병헌 씨 상대역으로 나왔을 때 저도 팬이었습니다. 그 밖에 목소리가 차분해서 마음까지 차분해져요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저 지금 엄청 시속 200km로 빨리 얘기하면서 막 까불고 있는데 그거 안 느껴지시나요? 이건 다 고향 탓입니다. 충북 보은 탓이라고 저는 여기면서 인터뷰 시작해 볼게요. 요양병원 안에 집단 감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내 감염도 비상이 걸린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의사 국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재시험 기회를 준다고 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그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어떤 분들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단체고요. 저희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건강세상을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 실천 이사협의회, 그다음에 노동건강연대, 청년한의사회 이런 식의 저희 보건의료 직능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네. 30년 된 이런 단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다.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네, 맞습니다. 의료인들이 보시기에는 전국 17개 요양병원이나 서울 동부구치소처럼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연일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예, 이 상황이 너무 진짜 깝깝한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주장해왔던 병실 부족 상황이 결국은 시설 격리랑 감염자 확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코로나 병상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분리 수용이 안 돼서 계속 악순환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하고 다른 어떤 그 음성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자가격리 같은 식의 어떤 격리시설을 또 마련하지 못해서 그 안에서 계속 재생산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밀집도가 높은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리를 그동안 좀 더 잘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일반 병상 확보를 그동안 많이 해놨으면 당연히 다 분리 수용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계속 병상 부족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가 결국 터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걱정스러운 소식이 어제 기준으로 동부구치소 안에서만 발생한 누적 감염자가 792명, 또 미소들 요양병원에서는 190명이라고 하는데 골든타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분명히 할 만한 상황 같고요. 그 동부구치소 안에서는 처음에 확진자랑 그 음성이신 분들을 나눌 때 강당에 몇백 명을 한 군데에 모아놓고 몇 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방을 나누더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 상황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내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 일반 시민들은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자가격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여기 구치소에서-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예, 그 구치소에서 그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구치소는 전혀 다른 방역 방침을 결국은 가져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네. 미리 유럽이나 아니면은 지금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보더라도 이런 교정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많아서 사실 추가적인 공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11개월 동안 안 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요양병원은 사실 일반 병상이 다른 병원에 많이 준비가 돼 있으면 당연히 소개했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죠. 네. 소개라는 골든타임을- 말씀은 병원을 비운다는 뜻이죠. 예, 병원에 이제 최소한도 확진자만 남겨놓는 방식이면 음성이 나온 분들은 다 빼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음성이 남은 분들을 남겨놓는 거면 확진자들을 빨리 다 빼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그 정도는 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그 내부에서 섞여 있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 답답한 상황인데 지난 29일에 미소들 요양병원의 간호사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보름 동안 병원을 못 나가고 계속 일하는 직원들도 많다 이렇게 호소를 하셨어요. 이게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 때문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지금 언론에서 다 보도가 안 된 부분이 이런 기관들이 다 민간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그 기관에서 일을 하던 인력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의료 인력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환자들을 끝까지 돌보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발생해서 결국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환자들이 손이 더 많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집에 갈 시간도 없어지는 거고 또 집에 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 코호트 격리로 인해서 사실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강화되고 그 내부에서도 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안에 계신 분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계속 그 확진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건데 오늘 환자들의 전원 조치가 일부 이뤄지긴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절차대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현장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동영상을 올리면서 언론에 보도가 돼서 이뤄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큰데 사람이 부족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일단 사람을 양성하는 게 필요할 텐데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 이런 요양병원은 애초부터 병상 대비 인력이 아주 적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요양병원을 뭔가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그 감염 대응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반 병원을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지금 가장 관건이고요. 그곳에서 인력을 또 확보해 놓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독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거의 뭐 3, 4월 벌써 한 달간 거의 10,000명 이상의 숙련 간호 인력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공적으로 간호 인력을 확보해 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방역 대응을 하면서 뭐 저희 역학조사관 이런 분들은 많이 공적으로 채용을 했지만은 간호 인력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약간 논의 얘기인데요. 그 위원장님, 그 역학조사관으로 우리를 좀 써달라고 한의학을 공부한 그 공보이들이 저희도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돕겠습니다 했다는데 역학조사관은 부족한데 이분들 데려다 쓰는 것에 복지부가 좀 소극적이었다. 사람 부족한데 계속 승인을 안 해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못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실제로는 이제 이게 직능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역학조사관을 할 수 있는 어떤 자격 조건과 관련돼 있는 그 내부적인 이게 역학이라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역학은 이 현대의학적인 부분의 투약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네. 의사가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의사가 안 되면 이제 현대의학을 공부한 이제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쓰는 게 더 낫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역학조사관은 저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충원을 한 셈이고 그다음에 그 자격 조건과 관련해서도 뭐 어느 정도 조건이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간호 인력 관련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군요. 정부가 내년 1월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전담 요양병원을 수도권에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뭐 일단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전담병원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담병원의 총 병상 규모가 첫 번째 중요합니다. 네. 100병상짜리 2개 종원한다고 해서 200병상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상 규모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일하는 의료진의 규모가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요양병원 자체가 워낙에 인력이 적은 곳이기 때문에 진짜 요양병원에 있는 인력을 그대로 그냥 수평 이동해가지고 쓰게 되면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 200병상, 300병상 운영한다면 거의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양병원이 애초에 병상 밀집도가 매우 높은 곳입니다. 여기가 뭐 감염 질환이나 급성기 질환을 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6인실, 8인실, 10인실 이렇게 되어 있고 밀집도가 높은데 이곳을 그냥 활용해서 그 병상을 그대로 이용한다고 하면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동원한다고 하면은 요양병원의 허가 병상이 많이 축소되는 과정이라서 네. 효율적일지는 약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뭐 실제로 이거는 규모를 보고 판단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마른 행주를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한다는 건데 현장 효율성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고려해서 정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정부가 내년 말에 예정돼 있는 의사국가고시 이거 상하반기 2번 치르겠다고 하면서 1월에 당장 시험을 한번 보도록 했어요. 이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지난해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도 국시 안 보겠다 이렇게 배짱을 부렸던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여론이 썩 좋진 않거든요. 위원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뭐 여론은 좋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부의 이번 방침은 사실 고육지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정부도 이번에 이야기했지만은 의대생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때문에 시험 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한 거잖아요. 네. 재밌는 거는 뭐 재밌다고 하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의대생들이 사실 시험 거부를 한 게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시험 거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옹색한 처지라는 점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필요한 건 시험을 보냐 안 보냐보다는 이 옹색한 처지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같이 내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의사들이 그만큼 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라면 선발, 관리, 교육, 배치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공적으로 가져갈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동시에 발표를 했어야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지금 공중보건이 몇 명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대응 상황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그 임용고시 1년 동안 준비한 사람은 시험 딱 한 번인데 본인이 확진된 것도 아니고 좀 그 밀접 접촉자인데 나는 시험을 못 봤다 해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데 몇 번씩이나 미안하다고 하면 기회를 준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의대생들은 사실상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먼저라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반성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마땅한 태도인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반성하는 부분은 좀 후순위인 것이고 진짜 반성은 이제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진료 거부를 선동 주도한 이제 협회의 이제 리더들하고 의사협회 의를 말씀하시는 배후에서 거죠? 예, 그렇죠. 의를 배후에서 또 지원한 병원장님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의사 집단의 제일 말단에 있는 의대생들 특히나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선배 의사들의 수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네. 반성을 할 리가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꾸 학생들을 그러니까 이 어떤 타겟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논점을 가져가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뭐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닐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학생들이 반성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시험을 봐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 다른 아까 말씀하신 임용고시나 이런 것과는 좀 달리 의사라는 직업이 이제 공적으로 한국에서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어떻게 이 인력을 통제하고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를 빨리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요지 중에 배후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사실은 저희는 의사가 되려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종합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병원장님들이 배후에 있었다. 이런 말씀하셔서 저 좀 충격받았거든요. 병원장님들이 나오셔서 그때 아마 고대 병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서울대, 연대 등등 병원장님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그건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아니 뭐 그분들이 사과하신 건 진심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의사 집단 휴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의료계의 주요 리더들께서 사실은 이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진료 거부를 하는 것까지 합리화를 하셨거든요. 네.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교육자들이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엄중하게 지금 이 상황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 사회가 이제 엄밀하게 사실은 어떤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도 그분들도 상당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결국 모든 논점에 한원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을 민간에서 관리하게 당만하게 놔둔 게 네.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한번 고민을 같이 해보자 이런 화두의 제시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정형준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2020년 마무리하는 인터뷰 준비해봤습니다. 3부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명랑 이승원입니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난 성탄절 한 정신과 의사가 6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습니다. 모든 걸 얼려버릴 것만 같은 추운 날씨에도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2020년 마지막 날인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분들과 함께 의미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문인성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뉴스를 보다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해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신 의사 선생님 얘기 마음을 울렸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정신의학과 선생님이신데요. 평소에 남을 생각하신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네. 평소에 사시면서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도 만약에 내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되면 시신을 우리 의대 학생들한테 공부하는 데도 좀 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러니 이제 장기 기증을 하자. 그래서 장기 기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신장 둘, 그 다음에 안구, 그 다음에 간도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6분이 정말 그 좋은 그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가진 거죠. 참, 네. 아름다운 사연인데 우리 돌아가신 김시균 선생님께서 6명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만 본인이 그 고인의 연세를 보니까 60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고인도 아직 젊으신데다가 가족들도 정말 큰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 보면 전체적으로 헌혈 참여자조차 줄어들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좀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장기 기증도 지난해보다 줄었으면 줄었지 늘어날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 장기 기증은 올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혹시 그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나 낭만 닥터 김사부 뭐 이런 드라마 있잖아요. 의학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그렇죠. 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장기 기증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전 국민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에 450례 정도의 뇌사자 기증이 있었는데 올해 마지막 날 보니까 477례로 조금 증가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10%. 예. 그렇다면 문화 콘텐츠의 순기능이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고 시민의식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서 본인이 혹시 그런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될 때 일단 의식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 나는 미리 장기 기증을 서약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요. 네, 예. 그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 홈페이지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화로 그 1544-0606으로 전화를 하시면 네. 장기 기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홈페이지 그 한번 쳐보면은 거기에 자세히 안내가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아마 따라서 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들어가시거나 1544-0600번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0606. 0606번이요. 1544-0606번.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장기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전반적으로 좀 적은 편이잖아요. 특히 스페인하고 비교하면 5분의 1밖에 안 된다. 제가 이런 통계도 본 기억이 5분의 1이 아니고 나는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데 3분의 1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5천만으로 봤을 때 한 정도 그러니까 100만 명당 한 10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통계거든요. 근데 네. 스페인 같으면 30 좀 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과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선생님께서 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좀 나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달라진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원이 좀 늘어나면 나도 여기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많으셨는데 네. 만약에 고인이 숭고한 장기 기증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지원을 해드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증자 예우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저희 기증원에서는 이제 사회복지사, 우리 전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팀을 이루어서 기증자 가족하고 주위 분들의 그 여러 가지 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그 기증자 가족을 직접 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 또 기증원에서는 기증자를 위한 그 추모 행사, 그 다음에 생명 나눔에 대한 그 기념 이런 것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거로 기증자 가족의 그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기증자 가족, 주변에 있는 분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려고 노력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장기 네, 기증 참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나도 네. 여기에 심정적으로는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결심이 어렵다.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지금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수많은 병으로 아주 그 힘든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 이건 남의 일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의 일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유일한 방법이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장기를 이식받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이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 뇌사로 돌아가시지 않거든요. 그렇죠. 뇌사가 됐을 때 미국에 저 유명한 시인이 한 분 계신데 내가 만약에 뇌사를 진단을 받을 때 내 심장을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줘서 그 나중에 그 환자가 손자들의 재롱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가 있어요. 음.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우리 네. 조병화 선생님이 쓰신 시가 하나 있는데 이게 참 마음에 와서 닿아요. 이게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내가 꽃피고 내가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지 않겠니? 나 하나 물들어서 네. 산이 달라질까? 그러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우리 온 산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닿습니다. 네네. 그런 저 시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이런 거로구나. 조금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장님 오늘 정말 문학적인 마무리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문인성 한국장기조직 기증원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27일 텅 빈 혈액원의 보관소를 보면서 피는 왜 빨간색일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살리는 온기는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일 텐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혈액량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 조남선 혈액관리본부장님과 함께 올해의 마지막 혈액원 보급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예, 나왔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혈액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예, 27일에 봤던 남부 혈액원이었나요? 그때 사진으로 봐서는 거의 바닥이 났다 이렇게 봐도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그때 상황에서는 저희가 사실 혈액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재난 문자가 나가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헌혈에 참여해 주셔서
지금은 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저희가 적정 보유량을 5일분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약 4.9일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높은 시민의식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칭찬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혈액형도 다양하잖아요. 특별히 수급이 부족한 혈액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모든 혈액이 다 중요하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중요한 혈액이 O형이거든요. 전체 혈액 보유수는 지금 4.9일분이지만 O형은 아직 약 4일분을 약간 밑도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응급수술이나 장기식 같은 경우에는 O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O형은 좀 더 그 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혈액 수급량이 줄었던 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큰 영향을 줬을 거다 이런 짐작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무서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거리두기도 하고 고등학교도 개학을 연기하고 많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은 것이 단체 헌혈입니다. 단체 헌혈 같은 경우는 학교 단체 섭외가 많이 취소가 돼서 전년에 대비했을 때 약 23만 건, 그러니까 한 71%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예, 혈액량이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족하고 앞으로도 사실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예. 경우에는 수급이 달리면 어떻게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혈액이 부족해지면 일단 대국민 헌혈 홍보를 제일 먼저 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더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데요. 또한 그 이번에 재난문자처럼 정부 부처라든지 네. 의료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의료기관 공급량 같은 것도 조절해서 일단 가장 위급한 환자를 우선으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시민들의 동참으로 위기를 한번 넘겼는데 혈액 부족 사태는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게 걱정거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헌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헌혈만이 수혈이 필요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혈액수 위기 사항은 언제라도 또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가지시고 좀 헌혈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거에는 왜 혈액량이 부족할 때 대기업이나 아니면 군부대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혈액을 수급해 오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보고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예. 최근 들어서 좀 낯선 이름이 있어요. 이른바 기프트카 레드카펫 이렇게 불리는 헌혈 픽업 서비스라는 걸 하신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예,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제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좀 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네네. 예, 헌혈자가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시면은 네. 헌혈자가 원하는 시간이나 장소에 그 카니발 차량 같은 거를 통해서 헌혈의 집까지 저희가 모셔다 드리고 헌혈이 끝나면은 네. 다시 그 차량을 이용해서 원래 대기나 이런 출발 장소로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 그래서 헌혈 픽업 서비스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군요. 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꺼려지시는 분들의 참여를 도울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헌혈을 하려는 분들 중에서 만에 하나 내가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코로나 확산세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예, 헌혈하다가 내가 병에 노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께 마지막으로 안심하셔도 된다 이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코로나는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헌혈 통해서는 절대로 감염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적자사의 모든 헌혈의 집은 매일 자체 소독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전문 소독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헌혈의 집에 출입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손 소독하고 마스크 착용을 이렇게 의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쓰는 도구는 전부 다 일회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헌혈의 집 안에 또 이렇게 가림막도 설치되어 있고 체열 침대 간의 간격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헌혈로 인해서 코로나가 감염될까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한 답을 주셔서 새해에 가장 첫 번째 할 좋은 일로 헌혈 택하시는 시민들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조남선 혈액관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명랑시사 환경 칼럼 지구를 지켜라. 안녕하세요. 쓰레기센터 대표 이동학입니다.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어느새 마지막 날이네요. 지난 2월 쓰레기책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 전국을 다니며 많은 시민들과 쓰레기를 중심으로 지구 환경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배낭 하나 달랑 메고 2017년 8월 세계 여행을 떠날 때만 해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지구를 여행하는 흐름은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 2년 반여의 지구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터진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롭게 세계 여행을 한 마지막 인류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구를 여행하며 보았던 수많은 환경 문제들, 그 전선에서 힘겹게 사투하던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툰베리와 함께 스톡홀름 의사당 앞에서 피켓을 들던 아이들, 해마다 떠밀려오는 쓰레기 더미 옆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필리핀의 바세코 마을 아이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쓰레기를 선별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이집트 카이로의 쓰레기 마을 아이들,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장을 뒤져 상한 음식을 먹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몽골 울란바토르의 게르촌 아이들. 오늘 내가 버린 쓰레기는 몇 개월 뒤 지구 반대편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세상. 세계는 연결되어 있고 나의 사소한 행동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주고받는 현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과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지구는 우리 집입니다. 함께 지켜요. 저는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사람들의 입길에 오르내린 말들을 정리해봅니다.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좋은 오세요. 말 최영일입니다. 좋은 말. 네, 저 말띠니까. 원래 이 노래가 깔리면은 보통 정우성 씨가 예, 이 그렇죠. 말을 타고 말에 거꾸로 앉아서 달리면서 총을 한 바퀴 돌리는 모습이 기억나는데 네. 시사평론계에 정우성으로 제가 아니요. 오늘만 거기서 보시면 네. 송강호 씨가 이상한이잖아요. 오토바이 타잖아요. 네. 제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네. 송강호 역으로 해야죠. 그러면 이상한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아이고. 올해 한 해를 좀 도둑 맞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그렇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바쁘게 보냈어요. 여느 목요일과 다르지 않게. 네. 왜냐하면 이제 방송은 또 다 돌아가니까. 네. 요즘에 이 방송 자가격리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이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바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박연미 평론가님도 그렇잖아요. 제가 남일인 척했나요? 네네. 사실 우리 최영일 선생님하고 저는 일주일에 3번씩은 만나는 맞아요. 사이인데 조금 있다가 연결할 우리 썬킴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우리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오늘 말말말은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로 1년 동안 회자된 다양한 말들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 코로나로 누구보다 힘든 한 해를 보낸 의료계에서 찾아봤습니다. 덕분에와 의사 면허증 불태우겠다. 네. 최영일 평론가님도 올해 긍정적인 말로 네네. 덕분에를 선택하셨는데 예. 이건 일단 먼지 연상은 돼요. 그렇죠. 이게 극과 극이니까 네. 이제 덕분에를 저는 올해 가장 포지티브한 워스로 뽑아봤는데 손 위에 네네. 촛불 마크 맞죠? 이게 수어죠. 네. 수어. 우리가 이 올해 정말 많이 보게 된 게 저는 이제 수화로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들 얼굴을 정말 많이 알게 됐죠. 맞아요. 왜냐하면 매일 오전 또 오후 2시 이 질병관리 방역 당국에서 그날의 브리핑을 매일 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러면 이제 그 옆에서 수어로 이제 통역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우리가 방송국에서 또 많이 뵙는 분들이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 수화로 이 손바닥 위에 우리가 엄지척해서 앞으로 이렇게 내미는 모습 누구누구 덕분에
우선 가장 먼저 의료진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고 간호사분들 정말 이 콧등이 마스크 때문에 다 벗겨지고 정말 피부가 안타까웠어요. 네네. 네. 또 이제 방호복을 이제 레벨 D 입고 계시니까 네.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루 종일 검역에 또 이제 방역에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덕분에 챌린지를 했는데 덕분에의 반대로 정치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때문에예요. 굉장히 비슷한 뜻인데 똑같이 삼음절인데 네. 의미가 극과 극이에요. 예를 들면 의료진 덕분에와 야당 때문에 여당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이건 뭐냐면 책임을 덮어 씌우는 발언이 되죠. 그래서 이게 참 비슷해 보이는데 덕분에와 때문에가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구나라는 걸 느끼는 한 해였습니다. 네,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국민들, 시민들의 높은 의식이 코로나19 상황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인데요. 반면에 우리를 감동시킨 의료진도 있었지만 정반대로 우리를 완전 뿔나게 했던 의사들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네. 어떤 말이죠? 이게 바로 의사 면허를 불태우겠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의사협회 회장인 최대집 회장이 8월에 의료계의 이 일명 총파업이 아니라 이제 진료 거부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의대생들도 거기 동참했다가 지금 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다 이제 이 의사 영업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의대생들이 국시를 거부하는 바람에 지금 의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됐죠.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구제책을 내겠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다시 여론이. 한번 화가 네, 나신 네. 것 같기도 지금 해요. 한 이제 2,800명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의료 인력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내년에.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상당히 이제 분노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이 사과를 하면 용서가 따라와요.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면. 근데 지금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이 시험 보게 해달라 그랬거든요. 정부는 안 된다. 구제책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는 구제책이 연초에 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 의사면허증 불태우겠다 이 얘기를 했더니 네. 13만 의사면허증을 청와대 앞에 모아서 불태우겠다 그랬는데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부를 태운다고 네. 가족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재발급 받잖아요. 그렇죠. 의사면허 재발급 받는데 2,000원이 든다. 2,000원밖에 안 된다니. 이런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문자로 그래서 화나신 분들이 문자 네네. 많이 주셨어요. 깨시미님이 음. 그러니까 공공의료 확대해 주세요. 아니 툭하면 그러니까 의료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의사시험 한 해 안 본다고 이렇게 의료계가 무너지면 안 되니 공공의료 확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고미리님이 우린 아직 마음이 안 풀렸어요. 네. 이렇게 화났다는 말씀 그렇죠.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론을 어떻게 이제 좀 전환시킬 것인가가 의료계 또 우리 이제 의대생 또 정부의 이제 역할이 됐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떠오르는 게 왜 그러면 그 의료계는 파업했나 이것도 중요하죠. 네. 파업에 코로나 와중에 의료계가 파업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불안했던 건데 화도 났고 지금 그럴 때냐. 그리고 이제 그때 의사협회가 4가지를 걸었는데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재시험에 기회를 주는 이유도 역시 코로나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볼모로 잡았다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운 거죠. 의료계에서는 저도 귀를 기울여 들어봤더니 의사분들은 이게 뭔가 밥그릇 챙기기라고만 비판받는데 그게 아니라 제도적인 또 나름의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저는 한 절반은 납득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체감된 것은 의사들이 이거 자기 직업적인 영역의 밥그릇 싸움 아닌가? 왜 일이 터졌냐면 공공의대 신설한다. 공공의료 인력을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뭐 얼마 정도 더 뽑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이거 다 지금 정부가 철회한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년 1월에 그러면 구제된 그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줄지 아니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번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죠. 두 번째 말로 가볼게요. 소설을 쓰시네. 네네.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두 번째 말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대응하는 건 아니니까 분리해서 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1년 딱 됐습니다. 1년을 네. 꽉 채웠어요. 꽉꽉 채운 만 1년이네요. 진짜. 근데 추 장관이 소설을 쓰신 애는 이건 검찰이나 검찰총장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의원을 상대로 한 말이죠.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추 장관이 등장하면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뭐 여러 가지 이제 저 자리에서 항상 아들의 이 군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듣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아들 관련 수사를 하던 이 서울의 한 지검장이 법무부 차관이 됐네요. 이거 보훈 인사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공격을 하니까 네. 추 장관이 또 격노했습니다. 이때 소설을 쓰시네. 마이크는 켜져 있었고 이건 다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혼잣말이었다. 이렇게 해명은 했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튀어나온 게 한국 소설가 협회에서 소설을 사과라고 비하했다. 성명을 네, 소설을 발표했죠. 비하했습니다.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이 소설 쓰신 애는 참 우리가 많이 쓰는 얘기인데 올해 언론에도 수많은 소설이 횡행하여 저는 참 올 1년을 보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보도 시사 영역에도 이 팩트와 픽션은 이제 가상의 영역이죠. 네. 상상의 영역인데 그 사이에 팩션이라고 부르는 드라마도 있어요. 팩트와 픽션을 섞은. 그런데 소설이 참 많이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소설 쓰시네. 네, 저도 그 발언 기억나는데요. 속마음은 속마음인데 좀 크게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연극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독백을 크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연극에서는. 방백이죠. 방백. 관객을 그렇지. 들으라고 하는 속마음은 방백이니까. 상대는 듣지 못하고. 그렇죠. 속마음을 되게 크게 말하셨던 그 기억이 이거 나는데. 봐라.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런 대사. 제가 고른 말도 있어요. 아까 손민정 작가가 저한테 네. 박연미가 고른 올해 한마디 뭐예요? 골라주세요 했어요. 저는 의원님의 정의도 선택적인 거 아닙니까? 과거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잘 골랐네요. 이게 오늘 이제 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어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네. 이 지난 바로 가을에 국감장에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죠. 윤석열 총장 나하고 오랫동안 잘 알아온 사이 아니냐? 맞다. 전에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 아니었지 않느냐? 네. 근데 요즘엔 당신에 대해서 난 의심이 든다. 했더니 그 선택적 의심 아니냐? 예전에는 나한테 이러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고 이때 사실은 하루 종일 이제 작심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요날 대표는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제 이 대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혼신의 연기를 하고 한 번에 찰떡같이 윤석열 총장인 거 알아들으셨으면 칭찬 한번 해주셔야 되는 거 정말 아니에요? 똑같아요. 감쪽 같죠. 검찰총장 감이에요. 그렇죠. 네. 어제 그 모사도 연기 대상 했는데 칭찬 한번 해주세요. 정말 연기 대상 드리고 싶습니다. TBS에서 제가 트로피를 드릴 권한은 없지만 제가 옆구리를 한번 2번 찔러서 칭찬받고요. 그래서 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악연이라긴 좀 그렇고요. 이렇게 될지 인연. 몰랐던 오랜 인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두 분이 연수원 동기이고 형 동생 했던 맞아요. 굉장히 절친한 사이잖아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가수 이적 씨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라는 노래가 명곡이죠. 떠오르기도 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의 앞날 어떻게 될까요? 앞날 제가 전망해 드릴게요. 이게 검찰개혁 첫 번째 격돌은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총장인데 이때는 윤 총장이 조금 먼저 총장으로 취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돼요. 인사청문회 날 밤에 부인이 기소돼요. 어찌 보면 검찰총장에서 먼저 선공을 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순서는 그랬고요. 조국 전 장관 일가, 이제 정경심 교수 12월 연말에 1년 3개월에 거친 재판 끝에 1심 판결 중형으로 받았는데 2심도 남아있죠. 또 조국 전 장관 재판도 남아있죠.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올 1월 2일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 2기를 맡은 장관으로 등장해서 이번에는 선공을 했다고 보긴 어려운데 서로 주고받았는데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모든 권한을 다 행사했어요. 수사지휘권도 2번 발동했고 직무 배제도 명령을 했고 그리고 징계도 청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행정법원에서 2번 윤석열 총장을 살려줬다. 그럼 내년에 이제 3기로 들어와서 또 선수가 바뀌어서 이 새로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외나무 다리 아니에요. 이제 법무부 장관 혼자 싸우지 않아요. 제도적으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공수처가 내년에 출범합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봄에 공수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수사본부의 존재, 이제 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에 뭐 벌써 이 내일 예상하는 신문들에는 뭐 경찰이 막강해졌다 그러는데 아주 막강해진 것도 아니에요. 6대 주요 수사는 검찰이 계속해요. 근데 지금 여당 범여권에서는 아예 수사권을 다 빼앗자. 그래서 그러니까 공소청으로 바꾸자는 얘기도 있잖아요. 검찰청을 네. 공소청으로 바꾸자 이야기가 있는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또는 이제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서 이 행정법원의 판결 문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낸 그 가처분 신청 가지고 본안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그거 맞아요. 못하게 하자는 얘기죠. 맞아요. 이게 다 이제 이 모르고 살았는데 이렇게 이런 사실들을 주의 깊게 보다 보니까 개선점이 있긴 있구나.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방지법 이름이 이러면 이제 국민들의 또 어떤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도 이 너무 특정한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해서 계속 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또 슬기롭게 잘 이걸 피해갈지 필요한 법은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만드는 법안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과 설득하고 소통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통과된 법, 검경수사권 조정 내년에 시행되고 공수처 출범하고 이렇게 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 장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하는데 유념하지 않겠는가. 전 또 두 사람이 그래도 만나서 네. 소통하는 과정은 거칠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내년 전국도 뜨겁게 타오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른 말은 아닌데요. 이 네. 두 번째 말 코너에서 올해 잊을 수 없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연일 질타를 받았던 아파트가 빵이라면. 아, 이거 기억하실 텐데 이거 좀 안타깝긴 해요. 진의가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니 본 알겠는데 뜻은 좋은 뜻이죠. 이게 한탄이죠, 한탄. 국민들의 어떤 그 무주택 서민들의 그 심정을 좀 건드리는 표현이어서 굉장히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제 전 국토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지 않았다, 네. 많이 올랐다 그랬더니 이제 이 퍼센트가 서로 이제 국가는 정부 통계를 써야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감정원 통계하고 감정원 시중은행 통계가 시세 달랐죠. 통계냐 네. 이제 이걸 이제 차이 가지고 격돌이 이제 야당 의원과 있었고 흐름이 쭉 가다가 부동산 잡을 수 있다 계속 이제 호언장담을 했죠. 그러다 이제 결국은 연 후반에 힘들어지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제가 만들 텐데 아파트는 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조금 어이없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야당은 네. 저런 말 잘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뚜아네트라는 별명이 등장했죠.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여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등장한 거예요. 맞아요. 김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보시면 좀 격앙돼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이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은 그렇죠. 상황에서 당장 내가 금나라 뚝딱 이렇게 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은 충분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었는데 네. 그래서 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 변창흠 내정자 이제 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됐잖아요. 청문회에서도 또 이제 이 구설이 선화가 있었죠. 있었죠. 네. 이 국토부가 관장하는 어떤 집이라는 영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적인 그리고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이 집이라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메시지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하는데 김현미 장관처럼 말을 해도 굉장히 그 질타를 받았단 말이죠. 위험하죠. 앞으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갈 길이 아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김현미 장관이 참 오래 재임하면서 24차례라고 언론이 보도한 이제 대책들을 계속 냈는데 결국은 이임하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떠났는데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 매듭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사과를 하고 나갔어요. 네. 이 김현미 장관의 가장 핵심 슬로건을 뽑는다면 저는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이번 정부의 일관된 기조예요. 네. 집은 사고 팔아서 투기해서 거기서 차익 실현하고 하는 이게 자산의 재테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주거하고 살고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근데 뭐 두 가지가 이중적으로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경우에 내 집이 오르길 바라지 뭐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집을 쉽게 사길 바라지 집 사기 어렵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가격 안정화와 더불어서 네. 공급 안정화가 함께 이루어지면 해결될 텐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좀 빵과 아파트는 다르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장면입니다. 큰 교훈이에요. 빵과 아파트는 다르다. 세 번째로 미국 뉴스 알아보려고 했는데 뭐 시간 없으니까 미국 바이든 대통령하고 아메리카 is 사이좋게 back. 네, 사이좋게 지내는 걸로 하고요. 네. 네 번째. 이번에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중문화 자랑 좀 하고 가겠습니다. 네네.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그리고 테스 형 무슨 얘기죠? 방준호 4번 불렸어요.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각본상, 국제영화상. 국제영화상이 옛날에 외국어 영화상이었는데 네. 외국어 영화상 하나만 타도 쾌거다 그랬는데 외국어 영화 사상 최초로 작품상을 탔는데 봉준호 감독이 이 1인치라는 것은 우리가 브라운관 선전에도 옛날 요새 브라운관이 아니구나 텔레비전이. 아 형. 네, 아유 정말 쏘리. 자 그런데 이제 이 자막을 읽는 그 장벽 베리어만 극복하면 훨씬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 작품상을 거머쥐고 얘기를 했죠. 오픈 마인드를 강조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The Oscar goes to 봉준호 했을 때. 야, 근데 그 봉준호 감독이 이전에 이제 아카데미상을 그 로컬 영화상일 뿐이야. 미국이란 한 나라의 영화상일 뿐이잖아. 그랬다가 사과하기도 했는데 마틴 스콜세지를 올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그렇죠. 것이라는 것을 영화학도 시절에 내가 배우고 지금까지 그 명심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마틴 스콜세지가 그 노장 감독이 울먹울먹하면서 네. 또 이 톱으로 이 트로피를 5개로 잘라서 같이 노미네이트된 대단한 감독들과 나누고 싶다. 갖고 싶다. 근데 거기서 센스는 또 텍사스 전기톱이라고. 그러니까요. 굳이 미국의 B급 호러 영화를 딱 연상케 하는 아주 절묘한 워딩을 씁니다. 그 현장에 그 봉준호 감독이 언급한 마틴 스콜세지 형, 네. 쿠엔틴 타란티노 형이 와 있었잖아요. 네, 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 형님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제가 할리우드 키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는 테스 형, 그 형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셨어요. 어떤 형인가요? 이분이야말로 노장, 네. 나훈아 씨. 정말 뭐 트롯계만이 아니라 그분의 노래는 트롯에서도 힘 있는 노래도 있고 감성적인 홍시 직접 작사 작곡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 테스 형 같은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네. 가사는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재밌게 원용을 했는데 노래는 굉장히 힘 있고 강한데 또 세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죠.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등등. 자 그런데 이 나훈아 씨의 이제 반세기의 그 가요 역사가 이제 포텐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마지막 말도 한번 같이 골라볼까요? 패스할 사람을 찾지 못해 그냥 계속 드리블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잖아요. 소니. 션 황민. 우리의 소니. 근데 이게 정말 패스할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패스할 곳이 없었어. 수비수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냥 드리블하고 가다가 해야지 그랬는데 몇 초 뒤에 보니까 골문이 앞에 있어서 찾더니 들어갔다. 와, 바로 이 이게 원더골이잖아요. 파슈카시상을 탄 바로 지난해 12월의 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리전에서 70m 전력 질주했는데 6명을 제치고 가다 보니 아무도 없습디다 이 얘기였잖아요. 이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 받고 나서 I can humble today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펠레 그리고 이제 오래 타계한 마라도나 메시도 해도 되지 않나요? 현존하는 메시, 호날두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네이마르는 안 됩니까? 네이마르는 아직 안 돼요. 네이마르는 아직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네이마르 선수는 자제해야 된다고 하시고 손흥민 선수 덕분에 사실은 연미 누나도 올해 한 해 그 우울함을 잘 견뎠습니다. 코로나를 극복시켜준 의료진 덕분에도 있지만 K컬처 덕분에. 심지어 손흥민 선수가 BBC랑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사는 건 어떤 기분이죠? 했더니 노노 제가 제일 유명하지 않고요. BTS가 저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 사람 아니기 때문에 그 기분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착하지 축구 잘하지 겸손하지 우리 소니 새해에도 기대할게요. 아니 글로벌 월드 스포츠 스타인데 저는 소니는 우리나라에서 라면 광고 하잖아요. 콘 광고도 했어요. 아이스크림 광고. 라면 먹을 때마다 저 손흥민이 먹는 라면 나도 먹는데. 누나가 얼마든지 먹어줄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렇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새해 시작과 끝을 함께한 사이예요. 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또 만나요. 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 양반 영화 좋아해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빠라바. 예전에 토요일 영화 겁나게 봤지. 요 음악만 나오면 가슴이 벌렁벌렁 했는데. 네, 때로는 막 개봉한 따끈따끈한 영화를, 때로는 이슈와 딱 맞는 핫한 영화를 소개해드린 시간입니다. 명랑 핫 무비. 고 신상옥 감독의 마지막 조연출. 신상옥 감독 1978년에 납북되셨던 분이죠. 방송인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만나뵐 텐데요. 나와 계시죠? 저기 우리 박연미 평론가님. 네. 지금 방금 그 코너 들어가는 오프닝 브릿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거를 아카데미상을 줘야 돼요. The Oscar goes to 박효미. 발음이 너무 좋으시네. 저희 오리지널 한국 발음 맞죠? 아유, 완전 거의 필라델피아 발음이신데요. 펜실베니아 쪽에 계시다면서요. 예, 필라델피아에 잠깐 동안 치즈만 먹고 온 박연미였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인데 쌤, 우리 올해 1월 1일도 같이 열지 않았습니까? 올해 1월 1일도 같이 열고 그러고 보니까 2020년 경자년 마지막 방송을 또 우리 박평론가님과 함께 하네요, 제가. 그러니까요. 큰형도 방금 다녀가셨어요. 영일이 형, 썬킴 형, 박연미. 이 3종 세트인데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 올해가 4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집에서 지금 3, 2, 1 해피 뉴 이어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별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올해처럼 우리가 바이러스에 관심 많이 가진 적 있었나 싶은데 그래서 올해 마지막 명랑 핫 무비 시간에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바이러스 영화 얘기 준비하셨죠? 네, 바이러스 관련된 영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번은 누군가요? 첫 번째 영화가 거의 지금 현 코로나 이 상황에 도플갱어라는 말을 듣고 있는 컨테이전 준비했거든요. 컨테이전, 감염이란 뜻인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 감염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컨테이전이 이 영화 제목인데 2011년도에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그 10년 전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이게 10년 전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현 상황과 똑같은 도플갱어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지 영화로 유명하다면서요, 요즘. 예지 영화로 유명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화 많이 보시잖아요. 아이고, OTT 서비스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유튜브 온라인 매출 기준으로 해가지고 1위가 기생충이고 2위가 겨울왕국이고 3위가 이 컨테이전.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3개 중에 2개가 벌레 혹은 바이러스였다 이런 말씀이세요? 겨울왕국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럼? 이제 겨울왕국에 올라프가 나오니까 그 변종생물? 새로운 학설 한번 제시를 해보시죠. 이 영화에도 가짜뉴스 유포하는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관심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원래 주인공은 로렌스 피시번이랑 맷 데이먼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원래 이 영화는요. 네. 근데 그 주드로가 이게 나와요. 주드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셨죠, 주드로가. 그래도 한때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의 주드로. 좀 관리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주드로는 조연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완전 신스틸러로 나오셔가지고 거의 영화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 존재감 뿜뿜이었거든요. 맞아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블로거로 주드로가 나왔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이 현재 그 미국에 번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 이 정부가 만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개나리즙을 먹어야 된다. 개나리즙이요? 미나리가 아니라 개나리즙이. 개나리즙을 그 귀한 거 어디서 구하죠? 길거리에 있겠죠. 하여간 이걸 퍼뜨리는 거예요. 주드로가 개나리즙을 먹어야지 낫는다. 개나리즙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아주 존재감이 뿜뿜거렸는데 나중에 한번 주드로가 하는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이 롤을 그 사람이 잘못 맡았다. 전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에너미 앳더 게이트 등등등으로 승승장구를 했는데 이 컨테이전의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블로거 역할을 한 이후로 정점을 찍고 자기 커리어는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 영화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캐스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이미지 생겨가지고. 글쎄요. 주드로의 연기 인생을 끝낸 이 영화 참 문제작이기도 했는데 다음 영화 얘기도 좀 해주세요. 95년에 개봉했던 아웃브레이크. 아웃브레이크도 이 의미심장한 단어잖아요. 아웃브레이크는 밖에서 불어져라가 아니라 이게 그 전염병 발병이라는 영 단어인데 이게 그 1995년도 작품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밖에서 불어져라 아니라고요? 저희 청취자들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죽을 찌어졌습니다. 발병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 발병, 네. 발병하다라는 뜻의 그 동사 또 명사가 아웃브레이크인데 이게 그 1995년도에 개봉을 했는데 헐리우드 영화사에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를 다룬 첫 번째 영화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전만 하더라도 무슨 좀비 영화들 이런 쪽으로 간접적으로 다뤘는데 바이러스가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컨트롤 타워가 부재가 될 경우에는 혼란, 카오스가 오는지 아주 실질적으로 그린 영화가 이 첫 영화가 아웃브레이크라는 영화였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세계적 팬데믹을 그린 영화다 했는데 이 영화가 사실은 한국인 비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어요. 그게 그 당시에 뭐 미국에서는 안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자이레에서 이 바이러스가 미국 본토로 넘어오는데 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컨테이너선 태극호가 실어 옮기는 걸로 나와요. 태극호요. 왜 또 굳이 태극이라고 했을까요? 그 지금 그 영화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화상에서 보면 한국 국적의 컨테이너선 안에 태극기 그려져 있고 전국 노래자랑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비하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왕 쓰실 경우에는 한국인 좀 엑스트라를 쓰시지 그냥 그러게요. 동양인을 쓰셔가지고 한국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수준의 연기를 했는데 이게 또 한국 개봉을 했거든요. 논란이 될 만했네요. 논란이 됐죠. 한국인은 어떻게 그렇게 비할 수가 있는가 등등등으로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주신 컨테이전도 그렇고 아웃브레이크도 그렇고 결말이 중요하잖아요. 예지 영화라고 하니까 우리가 더 긴장하고 보게 되는데 두 영화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컨테이전 결말을 말씀드릴게요. 그는 결말이 맨 영화 뒤에 나와요. 보통 뒤에 나오지 않아요, 결말은? 아니, 어떻게 해서 바이러스가 시작됐는지. 그 태초의 원인이 네. 기승전결해서 그 기가 맨 뒤에 나온다. 기가 맨 뒤에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홍콩 근처에 있던 한 박쥐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박쥐가 감염된 박쥐가 음식을 먹다가 떨어뜨려요. 그거를 이 사육을 하던 돼지가 먹고 네. 그 돼지를 또 요리해서 먹은 홍콩 주민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미국까지 오게 된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초창기 상황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예지 영화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게요. 아, 그 좀 소름이 돋기도 하는데 아웃브레이크는 어떻게 그 발병됐던 것들이 진정되면서 끝나게 되나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북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소도시가 전멸이 돼버려요, 그 바이러스로.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아니라 무기 가운데서 가장 파괴력이 강한 폭탄으로 이 도시를 전멸시키자. 아, 선제적으로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킴으로써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킨다. 그렇죠. 주민들을 다 몰살시키자라고 미 정부가 결정을 내리고 전폭기가 출발을 해요. 전폭기가 출발해서 이 소도시 상공에 도착을 하는데 네. 나머지는 직접 찾아보십시오.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감질나는데 제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하튼 이 두 영화를 사실은 저는 다 봤는데 이 두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팬데믹뿐 아니라 일단 이 역병이 돌 때의 그 불안감, 공포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악화되는 민심, 또 나아가서는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지는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썬킴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컨테이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플갱어인 것이 뭐냐면은 지금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도 미 정부가 주 단위의 셧다운과 리오프닝은 주정부가 결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연방정부와 갈등이 많았는데 컨테이전, 10년 전 영화에도 그것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군요.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결정과 주 정부의 결정이 달라가지고 또 주가 50개 주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컨트롤 타워가 없어진 것이 그려졌는데 그게 10년 후에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똑같이 연출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왜 그 연방의 군사력을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내년도 아카데미상이 그 원래는 2월에 개최가 되는데 4월 중순으로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카데미 협회에서 지금 이 영화를 만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보고 내년 아카데미상 그 시상식을 연출하라 이렇게 또 일자리를 하나 던졌다고 하더군요. 아, 너의 예지력을 보여다오 뭐 이런 겁니까? 시상식을 한번 그렇게 한번 연출해봐라. 참 이 영화이지만 영화로만 볼 수는 없는 두 가지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요. 성김 선생님. 네.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올 한해도 개인적으로나 방송으로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사이좋게 지내요. 지금까지 방송인 성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랑시사가 어느덧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됐습니다. 사실 오늘과 내일일 수도 그리고 작년과 올해일 수도 있는데 올해에는 부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회사에서 동료들과 점심도 먹고 회식도 할 수 있고 그런 올해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2021년에는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서 사실 가장 감사할 게 많은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셔서 명랑시사의 모든 스태프들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에 뵐게요.